자, 5단원 생명체의 역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서론. 지금까지 이 책의 4분의 1 정도를 공부하면서 나는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소개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하는 법을 비롯하여 과학, 응용과학, 기술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죠. 그쵸? 네. 자,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학의 한 가지 영역, 곧 생명과학이라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과학 영역에다 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전개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뭐냐? 살아있는 유기체와 관계된 모든 과학 탐구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네, 살아있는 유기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living things죠. 그쵸? 영어로 하면은. 예, 그런 것을 탐구하는 과학이 생명과학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 탐구하는 과학 말고도 다양한 과학의 분야들이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별을 탐구한다. 그러면 천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네. 천문과학. 근데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생명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자, 이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과학이란 굉장히 커다란 과학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이거에다 할애하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초반부에서 과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과학의 역사이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것이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요 내용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생명과학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한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어떤 성격을 띠는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찰을 해봐야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기독교의 교리를 공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알려면은 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독교의 역사를 그쵸? 쭉 봐야 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쵸?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기원을 했고 역사 속에서 형성돼 왔고 적용돼 왔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이 그냥 뭐 단순한 이론 차원에서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제대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한 역사 전반을 훑어가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느 것을 접하든지 무언가를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알아가는 버릇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것은 생명과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생명인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생명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생명체의 역사에 관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해서 이제 생명체의 역사죠. 그쵸?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내가 과학의 역사를 다루었을 때 어디에서 그 모든 정보들을 얻었는지 알아내기는 쉽다. 내가 다룬 모든 내용들은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역사에 관하여 배울 수 있을까? 네, 첫 번째,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저자가 과학의 역사를 다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처음으로 일식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 했을 때 탈레스라는 사람이 뭐 얘기 나오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그러면 그 정보들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대현아,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 여기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얻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생명체의 역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사를 개괄을 했을 때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역사가들이 과학 인물들에 대해서 남겨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개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소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러 읽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역사 기록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기록들은 오래전에 살았던 민족, 나라, 동물, 식물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체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어, 전해준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동일하게 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 예, 그쵸. 역사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기록 중에 그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유배를 가요. 예, 유배를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고 있는 그 해산물인가? 어족 자원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분류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해양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알고 있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려면은 꼭 그 책을 참고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러면 그 책을 보면, 아,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이러한 어족 자원들이 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생명체의 역사에 대한 것에 접근할 때도 똑같이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서연이 읽어봅시다. 생명체의 역사에 관하여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역사 기록을 뛰어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역사 기록이 점점 더 희귀해진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역사 기록을 보완할 만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는 고고학이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역사 기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역사 기록만 활용한다면은 생명체의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제약 조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역사 기록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현대 시대는 아까 그래도 자산어보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잖아요. 그쵸? 네. 그럼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족 자원을 뭘 활용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봐요. 네, 고조선 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어족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거 역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없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 기록만 가지고 이거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거 되게 어려워집니다. 네, 이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네, 기록으로는 안 남지만 땅을 파보는 겁니다.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층에 이제 그 생선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선 뼈의 DNA를 분석해 봤더니 뭐 어떠어떠한 생선이더라. 이런 것들 밝혀지면은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했다더라 이런 게 그 밝혀지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고고학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고학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존된 유적으로 드러나는 과거 인류 생명체에 관한 연구라고 나오죠.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첫 번째, 당연히 역사 기록이죠. 그쵸? 역사 네. 기록물을 통해서 과거 생명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생명체의 기록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뭘 또 활용하느냐? 고고학적인 정보예요. 고고학적인 정보도 취합을 하면서 그 사각지대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그쵸? 계속 읽어 볼게요. 고고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을 연구함으로써 과거 사람들에 관하여 더 많은 사실들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고고학과 역사 기록을 적절히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생명체의 역사에 관한 정확한 관점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는 대체로 과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고고학은 전적으로 인간의 유적과 유물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다. 유물은 뭐 도구, 무기, 그릇 따위처럼 인간이 만든 물건들이에요. 이처럼 역사와 고고학은 인간 생명체의 역사에 관하여 배우기 위한 탁월한 도구이지만 어떻게 과거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동물과 식물의 역사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인간 생명체에만 한정되지 않은 두 가지 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질학과 고생물학이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은 발굴할 때 주로 뭘 발굴해요? 옛날 도시들, 유적들 이런 걸 발굴하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 포커스가 기본적으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했을 때 사람도 들어가지만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어떤 뭐 생물들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예요? 그냥 그 빈 공간으로 남겨두면서 이게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사람이 남겨둔 기록, 그다음에 고고학적인 유물에 더해서 지질학과 고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까지 도구로 활용해야 생명체의 역사에 대해서 그럭저럭 큰 얼개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과 고생물학이 뭐냐? 지질학은 지구를 형성하는 암석에 드러난 지구 역사의 연구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고조선 때 그 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파보니까 생선뼈가 나왔는데 그 생선뼈가 나온 지층이 고조선 때의 지층이다라는 게 그 판명이 돼야 이 연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흙에 이게 뭐 이게 몇 년대 흙이고 이게 몇 년 전의 흙이고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나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있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그거를 어느 정도 추정해 가는 학문이 바로 지질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체의 역사를 연구를 할 때 지질학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물학은 화석학이에요. 그래서 화석이 되어 있는 이제 한때는 생명체였죠. 근데 지금은 화석이 돼서 발견되는 그 표본들을 연구를 하면서 고대 생물들이 이러이러한 게 살았었다라는 부분들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고생물학, 화석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두 가지 과학 분야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며 지구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 과학 분야들은 가장 잘못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해석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매력적인 과학 분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네,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학문적 도구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개가 뭐예요? 첫 번째, 역사 기록이죠. 그쵸? 네. 네, 역사 기록이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땅 파는 거 뭐예요? 그, 네? 네, 땅파는 지질? 발굴하는 거, 네, 아, 고고학. 네, 고고학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땅만 파면은 연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연대를 결정하는 암석을 연구하는 학문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지질. 지질학이에요. 그쵸? 땅 파다 보면은 유적뿐만이 아니라 화석도 나오죠. 그쵸? 그 화석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뭐예요? 고생물. 고생물학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4개 도구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그 얼개 큰 아웃라인을 그리는 게 바로 그 생명과학이다. 그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잘못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해석된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나오죠. 그쵸? 네. 특히 뭐가 잘못 해석된 분야라면은 이 지질학이 엄청나게 잘못 해석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에 연대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이 암석을 연구하면서 이 지층이 언제 시대다라는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걸 이 지질학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연대가 진짜 원래 있던 연대보다 한참 더 뒤로 갈 수도 있고 한참 더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현대의 그런 뭐 생물학, 뭐 연대들 얘기를 하면은 항상 뭐 어떻게 나와요? 뭐 다 몇십억 년 전에 뭐 살았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 주요한 그 역할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질학을 창조론자의 관점에서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질학을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된 연대들이 산출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4개의 도구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 다음 155쪽 고고학과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연이 읽어봅시다. 지금부터는 지질학과 고고학에 관한 논의를 상당히 자세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들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우선 고고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고고학은 제한이 많다. 고고학은 지구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인류가 남긴 유물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은 여전히 생명체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고고학은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문명에 관한 여러 가지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고고학의 주요 목표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문명의 역사를 뚜렷이 밝히고 명백하게 설명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세계사를 생각해보라. 아마 여러분은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몇몇 황제의 이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요. 자, 고고학이 아까 선생님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쵸? 네. 자, 근데 그 역할만 할까요? 다른 역할도 할까요? 다른 역할도.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역할이 뭐냐면은 기록이 남아있는 문명의 역사를 뚜렷이 밝히고 명백하게 설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원래 고고학의 주요 목표는 사실 이거예요. 무슨 아,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남아있는 부분들을 밝히는 역할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태동한 게 사실 고고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역사 기록을 본 겁니다.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언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 그러면 정말 그런지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기록에서 미처 다 못 밝히고 있었던 측면들이 막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뚜렷하고 명백하고 풍성하게 설명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쵸? 네. 예, 고고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목표로 출범한 거고 운영되는 그런 학문인데, 네,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어떤 문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려워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유물이 나왔는데 예전에 기록이 있어요. 여기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물을 알아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훨씬 쉽겠죠. 그런데 기록이 전무해요. 기록이 전무한데 땅속에서 갑자기 어떤 유물이 푹 튀어나온 겁니다. 네. 예, 그런 유물이 실제로 있어요. 로마 그 유물 중에 뭐 그런 유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로마가 남겨준 사료 가운데 이거와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는데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 이게 뭐지? 다들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고 아직도 그걸 못 밝혀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것인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그게 한계가 많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요 목표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을 더욱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달랑 이제 읽어볼게요. 또한 이집트와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역사적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라. 내일 내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 관한 책을 써서 출판하려고 한다면 그 책은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실수로 가득할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 관하여 내가 쓴 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이 믿을 만한 기록이다. 사실을 기록한 기록이다. 소설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현아? 그때 당시 직접 써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직접 써졌으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직접 써졌는데도 그 소설이라고 치부받는 책이 있다면 만약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현이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화랑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위장 논란이 일어요. 이거 진짜 사료가 아니다. 네, 뒤에 사실 이렇게 뭐 조작한 거다. 이런 이제 논란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가? 이거 꾸며진 소설인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 고고학의 힘을 또 네, 맞아요. 그래서 고고학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역사학 자체 안에서도 이 사료가 믿을 만한 사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사실 먼저 알고서 보고하기 인제 또 이렇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밝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고 두 개를 더한 그런 검증을 거친 자료들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역사 자료로 채택을 해서 생명체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술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역사 자료 그 자체가 그 신빙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인제 소개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역사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옳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책을 통하여 역사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그와 같은 책의 저자들이 자기 작품에 정확하고 합법적인 역사만을 추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역사 기록의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고고하게 도움을 받는다도 있지만 그거 앞서서 역사적 기록 자체를 가지고도 역사학 내에서도 신뢰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장치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소개할 겁니다. 자, 재현이가 그 다음 달라 읽어보세요. 역사학에서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을 담은 작품이라고 주장되는 어떤 문서는 세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내부적인 검증, 외부적인 검증, 서지학적인 검증이라고 불린다. 만약 그 작품이 이러한 세 가지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을 담은 합법적인 작품으로 여겨진다. 네, 그래요. 예, 이거 거기까지요. 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료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검증 작업을 거친 사료를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내부적인 검증, 두 번째 외부적인 검증, 세 번째 서지학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친 사료를 믿을 만한 역사 자료로 일단 채택을 하고 역사의 자료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인제 설명을 하겠죠. 내부적인 검증이 뭐고 외부적인 검증이 뭐고 서지학적인 검증이 뭔지 설명하겠죠. 네,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추정을 한번 해 봅시다. 재현아, 내부적인 검증은 뭘 것 같아요? 음, 뭐, 그 네. 내부적인 검증이 네. 그러게요. 역사 그러니까 사료를 내부적으로 검증한다.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그런 책들이랑 뭔가 살짝 그 틀린 게 있는지 그런 걸 내용을 비교하는 그런 네. 거. 다른 책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외부적인 검증. 아, 그러니까 이 책 말고 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한다라고 해서 외부적인 검증, 두 번째 검증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그거 말고 내부적인 검증이다. 그럼 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책만으로 가지. 네, 맞아요. 그 책만의 내용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랑 전혀 정반대의 모순되는 내용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신뢰할 수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가 그러니까 고려 왕조 다음에 조선 왕조가 건국됐잖아요. 그쵸? 네, 네, 초반에는 역사 어떤 사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끝날 때쯤 가서는 조선이 망하고 사실 고려가 건국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자료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쵸?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어디에서는 조선이 건국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어디서는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막 있었던 일로 막 얘기하고 근데 그게 하나의 문서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예, 그거를 내부적인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서지학적인 검증 하나 남았죠. 이거 어려운데 가장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의미가 안 와닿는 건데 추론해 봅시다. 서연아, 이거 뭘 것 같아요? 서지학적인 검증? 서지야. 내부랑 외부가 있으니까. 네. 그 중간? 아, 그 중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중간은 아니고요. 이게 역사 자료다 보니까 이게 계속 후대로 전승이 돼야겠죠. 그쵸? 네. 후대로 전해지려면은 원본이 계속 전해질까요? 사본이 계속 전해질까요? 사본이 전. 사본이 전해지겠죠. 그쵸? 네. 자, 사본이 전해지는데 그러면은 이 사본이 원본을 100%잘 복사한 것일까 아닐까라는 검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재연이를 거쳐서 서연이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려줘라 라고 재연이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상을 주려고 재연이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서연이한테 저기 그 뭐냐, 요번에 상을 받아야 되니까 저기 교무실로 내려와라 라고 서연이한테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재연이가 이제 서연이가 상 받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가서 야, 너 선생님이 너 저기 혼낸대. 어, 당장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너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면은 제대로 전달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온 그런 어떤 역사 기록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그 원 소스를 온전히 잘 담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변조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 나가는 게 서지학적인 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개를 통과를 한 자료가 믿을 만한 역사 자료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만약 이러한 검증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을 담은 진정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닐 수는 있지만 역사 문서로서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검증 과정은 각각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서라고 추정되는 어떤 작품의 서로 다른 국면을 검증한다. 첫 번째 검증 방법은 직접적이고 설명하기도 쉽다. 내부적인 검증 방법은 단순히 검증 대상인 문서가 내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검증 방법은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문서라면 그 자체에서 모순을 보일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말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역사적인 문서가 어떤 시점에선 이렇게 말하고 다른 시점에서는 완전히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문서일 것이다. 네, 그래요.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내적인 검증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겠죠.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내적인 검증이, 그냥 이렇게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진행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문서가 내부적인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쵸? 그냥 이렇게 봐서, 충돌하는 거 그냥 이렇게, 찾아내면은, 그냥 이거 신뢰할 수 없는 거 제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죠? 네. 자, 그냥 문서를 읽고 어떤 모순되는 내용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먼저 고대 역사를 다루는 수많은 문서들이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습이 현대와 고대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발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재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재현아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아, 재현이가 혼났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고대 사람들도 선생님이 재현아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선생님이 재현이를 혼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선생님이 재현아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이게 혼내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의미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왜 그래라고 했으니까 혼냈는데 뒤에 가니까 저기 뭐냐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거 뭐야 충돌하는 거네, 모순하는 거네. 아 이건 믿을 수 없어라고 제껴놨는데 나중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니다 옛날엔 왜 그래라는 말을 칭찬하는 의미로 쓰였다더라.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내적으로 충돌하는 문서가 아닌데 내부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실수로 제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검증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고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해 가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여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내부적인 검증과 외부적인 검증, 서지학적인 검증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